신문이야기 도축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이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새누리당이 현직 국회의장을 사상 처음으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 의혹을 공개했고요. 정세균 의장 녹취록 2탄까지 공개했습니다. 꼭 이렇게 굳이 형사고발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닷새째 단식 중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사회적인 논란으로 또 번지고 있는 백남기 씨의 부검 논란. 그런데 또 나타난 그들. 부검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문제와는 별도로 백남기 부검 반대 집회에도 옛 통진당 간부와 전문 시위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영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이 조직 팀장을 맡고 있는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 두 사람은 통진당의 간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2의 통진당이라고 불리는 민중연합당의 지도부도 대거 가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의 진심을 흐리는 이분들, 전문 시위꾼들, 옛 통진당 전신들, 제발 이번엔 빠져주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 장.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의원, 국방위 상임위원장이 결국 국감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에 참여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이 됐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새누리당의 강경 대오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무엇까지 들고 나온 여당, 비리 의혹까지 들고 나온 여당. 그런데 그 비리 의혹 내용을 보면 여기에 뭐 비리 의혹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수준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이 과연 무엇인지, 그 수준은 과연 합당한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역시 일면 제목이 국감입니다. 국감. 요즘 정치권이 시계 제로입니다. 부쪽난 여당, 부쪽난 여당. 친박과 비박 두 쪽이 났다는 건데 그 밑에 사진을 보면요. 급기야 지도부와 별도로 비박계 의원들만 이렇게 따로 모였습니다. 이제 친박 아들하고는 안 놀아.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출마는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반 총장의 출마는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 총장의 출마가 두렵긴 두렵나 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검찰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비자금의 빗자도 못 찾은 검찰.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먼지 털기식 수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비자금의 빗자도 정말 못 찾은 검찰, 그 어느 때보다 요란한 수사를 벌여놨지만 사실상 수사로 얻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새누리당만 잘못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잘못도 매우 큰데요. 국회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나의 잘못은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에 싸움은 없다. 근데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지경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이슈들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도축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로 고른 뉴스는 바로 지진의 위험성에 관한 뉴스입니다. 일본 당국이 처음으로 일본 열도에 대지진이 한 번 더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재앙이 닥칠 것인지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본 일본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공개합니다. 네, 지진 때문에 주택이 흔들거리다 붕괴되고 송신탑이 전선들이 끊기면서 이 고압 전선들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가 하면 결국 다리가 붕괴되고 육교가 붕괴되고 가장 큰 문제는 바다 인접해 있는 곳에서 대형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저렇게 차와 건물들을 집어삼키는 장면입니다. 발전소와 원전 곳곳에선 불길이 치솟고요. 도심을 가르는 강은 역시 쓰나미와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서 물이 넘치고 결국 이같이 공항에 있는 비행기까지 쓸려 내려가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일본 정부가 생생한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의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젯밤까지 여진 횟수를 합쳐보면 경주 근처에서 발생한 여진이 지난번 대지진 이후 총 446회 계속해서 여진이 일고 있어요. 일본 대지진 시뮬레이션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과연 강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보셨던 일본의 시뮬레이션 영상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저게 어떤 맥락에서 공개가 된 거죠? 저게 이제 난카이 해구라는 그 일본 바다 밑에 있는 그쪽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예상되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정부가 만든 건데요. 정부가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예. 정부가 저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강도 6의 규모 6의 지진을 영상을 한 거는 주민들이 저런 상황에 대비하라는 걸 갖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예. 우리 같은 경우 지진 발생 이후 8분, 9분 이후나 문자를 보내는 우리 정부하고 정말 대조적입니다. 예. 그렇게 저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하는 거는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요즘 비주얼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영상으로 해야지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난카이 해구의 9.0의 지진이 실제로 닥쳤을 때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른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저거 자체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조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네.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에 대한 것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영상이라고 하고요. 역시 대비해서 아무 준비도 없는 우리나라와 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최근에 그 가사하라 준조라고 일본의 굉장히 지진 전문가가 내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사하라 준조가 지난번 구마모토 지진을 갖다가 예측한 분인데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저런 정도 영상이 오면은 서울은 전멸한 거다. 예. 없어질 거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키는 경우도 없지만은 지킨다 하더라도 그 내진 설계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저런 정도의 지진이 오면은 거의 전멸할 거다라는 경고가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조금 전 일본 당국이 직접 제작해서 공개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서 지난번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제가 센다이 지역을 직접 가서 일본 지진의 피해를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무서움보다 지진의 충격으로 바닷물이 내륙을 덮치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저는 일본 현지에서 여실히 느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지금 경주 지역의 여진이 443회 기상청이 입장을 한 번 더 미묘하게 바꿨습니다. 강진이 없다고 단정 못하겠다. 처음엔 절대 강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단정 못한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자연적인 재난이 왔을 때 그 자연적인 재난을 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 신종 재난의 유형입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여진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진이 지반을 흔들어서 나중에 한 번 오는 크게 된 지진 속에서 과연 이 한반도의 국토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재난과 지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재난 관리를.
첫 번째로 아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 단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방 단계를 거의 무시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대비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건데 재난이 충분히 올 거라는 예측이 되면 단순하게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방비하기 위한 대비 단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가 바로 이 대비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요. 계속해서 여진이 있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또 언제 다시 한번 여진 혹은 더 큰 지진이 올지를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대응, 복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지진이 오면 그때 가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대응 단계 한 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 이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할지를 예측하고 준비해야지만이 이와 같은 영상이 왔을 때, 이와 같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아일보 오늘자 저희 신문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조금은 아니하다, 우리 정부의 생각이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의 경계라서 다행이다 라고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로 살펴보니까 불의 고리 밖에서의 지진 피해가 더 규모가 컸다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보시면 저 빨간 부분이 바로 불의 고리인데 불의 고리에 걸쳐 있는 지역의 지진 피해보다 불의 고리 바깥에서 발생한 강진의 피해 규모가 더 컸다. 어쩌면 그만큼 대비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손문 교수, 지질 전문가인 손문 교수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주에서 400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진이 잦은 것은 심상치 않다. 자꾸 흔들리면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진이 또 다른 지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질학적인 관측을 내는 건데 지반이 작고 여진 때문에 약해지고 흔들리면서 지진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도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문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자꾸 유언비어 생산하지 마라. 정부가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 당국처럼 6.5 대지진이 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일본의 지질 전문가인 가사하라 교수, 가사하라 준조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진의 특성은 일본 지진보다 진원과 지표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면 피해는 한국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저는 무서운데요. 앞으로 3개월, 4개월을 전후해서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의 동쪽 방면에서 이번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 있다. 지진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란히 경고하고 있어요. 경주 지진 진원지의 동쪽 방향이라면 완전 해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원전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이 더 자극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제인가요? 기획 기사로 해가지고 한 2년 동안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지 않습니까? 시대를 관통한 키워드, 안전, 공정, 소통이었는데 이 중에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안전이 북핵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진의 위험이 안보의 그 문제하고 뭐 세월호, 메르스 사태, 지진까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국토안보부를 설치해가지고 페마라고 이제 재난대응기구를 그 산하에 편입시킨 게 그런 이유고 우리도 국민안전처를 만든 게 의도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안전처가 그 의도대로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당장 우리가 한두 달 이걸 뭐 급하게 대비를 한다고 해서 무슨 대비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한 10년을 내다보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저는 일본 정부의 이 대응에 깜짝 놀랐는데 일본의 9.0 규모의 지진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떤 피해가 날 것인가를 일본 당국이 세금을 들여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촉진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 보니까 무섭군요. 근데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고 많이 경험을 했고 재난도 많이 당했고 이 지진을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 일본의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한쪽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심약한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공포를 느껴서 지진 오기 전에 오히려 더 지금 겁에 질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당해보고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고 또 그걸
법에 따라서 건물을 꼭 짓도록 하는 그런 그 정부에서 그런 단속을 제대로 해서 법령대로 건물을 짓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진이 크거나 또는 작게 났을 때 막론하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람들의 일상의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구 예. 정도는 일본에서는 몰라도 우린 그렇게는 안 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재난에 대비하는데 이제 그 리스크 관리하는 데에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는 복구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방하는 데는 사실 최소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방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안 올 거야. 설마병. 나는 안 당할 거야. 나만 예외주의. 설마병. 이런 것들이 예방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막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재난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설마 올 거야 하는 그 설마주의. 설마.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들어가는데 최소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떤 예산 투입을 막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저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설마가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들어가긴 예방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재난이 나은 다음에 발생한 다음에 굉장히 복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예방에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그 어떤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또 포용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우리 정부도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좀 시사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 국회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세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요지경. 돌직구신문입니다. 오늘이 닷새째 반쪽 국감. 이정현 대표 지금 들어 누웠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박은 국감 가겠다. 친박은 국감 간 사람 기억했다, 징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점입가경 요지경 국회의 상황. 오늘 세 가지 단상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뽑아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요지경 국회의 세 가지 단상을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상입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의 사진을 보면서 윤태곤 실장이 웃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급기야 형사 고발하기까지 나섰습니다. 일단 한번 조원진 의원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의장에 대한 제보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에서의 개인 일정에 대한 일탈에 대한 그러한 제보도 있습니다. 국회의 돈을 가지고 지역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화했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겠습니다. 아니, 윤태곤 실장님, 지금 조원진 의원의 의혹 제기 보고 왜 웃었어요? 조금 전에. 조원진 최고위원이 지금 정세균 퇴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아마 예. 정식 직함이 새누리당에서. 제가 어제 저 이야기를 듣고 진짜 뭐가 있나. 과거에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좀 흉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저질렀으니까. 했던 일들이 간혹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뭐가 있나. 더군다나 방미 의혹 처음에 이러고 나와서. 개인 일정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좀 약간 이 사적인 이런 거 무슨 뭐 그런 것도 이제 상상의 나래를 제가 막 펼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부인과 같이 비행기 1등석을 탔다. 예. 첫 번째. 근데 이게 우리 내규에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가 있고 국회의장과 이제 국무총리는 부인 동반을 하고 외교 네. 활동에는 그 비행기 1등석을 탄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혹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죠. 그거는 이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가 자기 이름이 박힌 시계를 돌렸다.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역대 국회의장 시계 저희 집에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그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라는 거는 시기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이 해외에 이제 순방을 나갈 때, 교민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국회의장의 이제 선물, 국회 선물 차원에서 이렇게 돌리게 돼 있고, 이 예산 편성은 국회 운영위를 거쳐가지고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운영위는 여야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단가? 이거 말고 뭐 더 없나? 자, 이제 방미 의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방미 의혹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하나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딸을 만났다. 예. 딸 만났다 그랬어요. 딸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호텔에 있는 숙소로 딸이 찾아와가지고 만났다. 예. 끝이네요. 이제 박미 의혹은 그게 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건 그게 답니다. 무슨 제보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 실장께서 그래서 웃었는데 그리고 정영필 정진석 보시기에. 원내대표가 예. 따라갔지 않습니까? 사실 같이 갔죠. 딸 만난 때 빼고는 다 같이 있었겠죠. 예. 동감하십니까? 박미 의혹. 저도 이제 박미옥이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한 거는 미국을 몰래 갔거나 몰래 갔거나. 아니면 미국에 가서 미 국무부 관계자와 만나서 한국과 관련되거나 뭐 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예. 뭐 반기문 뭐 총장을 만나가지고 뭐를 제안을 했다거나 이제 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말한 이제 이런 의혹이에요. 게다가 지난번에 제가 비판했지만 왜 추석 연휴에 미국 가서 한가롭게 반 총장한테 무슨 뭐 이렇게 사진 찍어주러 가듯이 하는 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갔거든요. 3당의 박지원 뭐 비대위원장하고 또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다만 돌아올 때 따로 일정을 바로 귀국하고 지금 말한 정세균 의장은 샌프란시스코를 들려서 온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박미 의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예. 굉장히 새누리당이 좀 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고요. 두 번째로는 참 내용이 없었구나. 네. 뭔가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원 외교도 중요한 뭐 외교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왜 추석 연휴에 가나 했을 때 그나마 국회 일정에 지장을 주지 하지 않기 위해서 추석에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전임 의장들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예. 똑같이 부인들도 그렇게 했고 또 석의 시계나 이런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의혹이라고 하면은 좀 새누리당의 수준이 우습죠. 예. 정말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을 이렇게 제기하면 할수록 김명미 의원님, 정세균 의장이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라는 본질을 오히려 더 흐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왜 그랬는고 하니 예. 지금 정세균 의장에 대한 의혹이 별거 아니라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뭐 듣는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세균 의장이 갖고 있는 의혹과 김재수 장관이 갖고 있는 의혹과 뭐가 더 경중이 크냐를 한번 겨뤄보자라는 뜻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게 사실 이렇게 겨룰 일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김재수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가결할 정도의 의혹이 아니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정 의장을 압박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중에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계를 나눠줬다라는 거는 뭐 관행 관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 의장 측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민 간담회에서 시계 나눠준 겁니다. 근데 교민들도 투표권이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 종로 구민이 살고 있거나 종로 구민과 관계된 사람이 시계를 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어저께자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치부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집어넘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1등석이라는 비행기는 저는 굉장히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들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폴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한 방미 외교 차원의 실제 담당자들도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굳이 국회의장이 부인해서 1등석을 탈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방문에 그 일부러 껴놓은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것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게 결국 국회의장이 특수활동비라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얼마가 쓰이는지 아직 공개가 저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을 쓰이지만 영수증도 없고 공개도 안 되는 금액을 과연 어디에 방만하게 쓴 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하는 건데요. 새누리당, 더민주 다 비판하고 저는 낭비론으로 다 비판하고 싶은데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는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이참에 국회에 계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특수활동비 싹 다 공개하셔서 새로운 국회를 좀 만드는데 이바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한테 약간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국회의장은 그 대통령 다음으로 국무총리에 준해서 경호까지 받습니다. 국가 경호까지 받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비행기 1등석을 타는 거를 좀 아껴서 가지 그랬냐라고 하는 건 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장이 부인을 받은 겁니다. 부장은 똑같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같이 이제 취급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계 한 것도 잘했냐고 물어보면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종로 구민이
끼어 있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까지 따진다면은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행동들 하나하나도 여당이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나간 거가 아닌가 싶어요. 새누리당의 방미 의혹은 이렇다 쳐도 어제 이른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 2탄이 공개가 됐습니다. 1탄은 맨입 발언. 이것은 방미 의혹이랑은 수준과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에 대한 진지한 얘기였는데 2탄 녹취록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새누리당에서 공개한 두 번째 정세균 의장의 녹취록인데 우리 송 최고 잘하더라의 송 최고는 송영길 최고위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계진 전 의원님, 김예수 장관 해임 건의안 과정에서 심판을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아유 새누리당 말이야 맨입으로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것까지 우리가 양보 안 해주지에 이어서 야 우리 송 최고 잘한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해야 할 얘기가 공개가 됐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정치 얘기할 때마다 반성합니다. 네. 저는 뭐 정치 원로도 아니고 정치 구단도 못 되고 술수도 써본 적도 없고 겨우 재선했던 문학을 전공한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겨우 재선이라뇨.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문세광 사건 때 선우이 주필이 썼던 글이 생각납니다. 예. 단상의 인형이 불견이다. 총소리 한 방에 다 도망가고 단위에 사람 그림자가 안 보였다는 거죠. 지금 여의도에 사람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그림자, 큰 정치인의 느낌을 주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그게 좀 통탄스럽습니다. 이계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국회로 복귀하시는 거는 아유, 저는 안 돼요. 나이도 그렇고 농사지셔서 안 되죠. 안 되고 네.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큰 정치인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지경이라는 네. 건데요. 네. 요지경 국회 두 번째 단상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여당이 두 쪽이 났다. 아수라장 막창 의총 가운데 여당의 균열이 생겼다. 보시면 나경원,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얼굴도 보이는데 유시경 칼럼니스트, 비박 의원들이 하다 친박 지도부와 별개로 따로 모였어요. 우리는 국감 복귀해야 한다. 보통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오죽했으면이라는 단어를 주로 떠올리죠. 오죽했으면. 예. 네.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 이틀간의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실 거잖아요. 갑자기 오전까지만 해도 보이콧을 하자던 사람들이 오후에 가서는 이정현 대표가 갑자기 국감에 복귀해달라 물먹이면서 했었고, 그것을 친박 중심의 의원들이 다시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아니야 우리 보이콧 계속 할 거야 라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제 이제 그저께 이제 펼쳐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70여 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열었던 게 이제 이틀 전 저녁입니다. 그런데 그때 친박 의원들의 어떤 강성 발언 때문에 사실상 국감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비박 의원들은 거의 막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 얘기를 듣고 막말을 듣기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라 그래서 의견 개진했더니 또 욕을 먹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욕설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의총장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막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박계 의원들은 어쨌든 당내에선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 주도였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23명의 비박 의원들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뭐 이런 의원들이에요. 평소에 이제 조금 소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렇게 결국은 이제 나온 결론은 이런 거였죠. 아마 한 다음 주부터는 국감을 복귀해야지만 지금 악화된 여론을 좀 무마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정말 끝까지 오죽했으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성희 위원께서 저 비박 모임에 참여했던 이혜훈 비박계 의원과 취재를 하셨다면서요. 통화를 통해서. 그래서 국감 복귀하자라고 이혜훈 의원이 제안을 했더니 더러운 반응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처음에 이제 김영우 의원이 국감을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라디오에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원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나온 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하겠다.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 얘기가 그 논란이 어허. 있어서 그냥 그날은 좀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틀릴만 한 것도 아닌데 사실 물꼬를 텄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물꼬리 커져서 저렇게 이제 23명까지 모이는 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저걸로 이제 분열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새누리당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비박계 잘하고 있다. 예, 비박계라도 몇 명 모여서 우리도 다른 목소리 내고 이렇게 국감에 대한 압박이 심한 그 어떤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복귀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거는 반영하는 건 나쁘지 네. 않고요. 저거를 분열로 보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물꼬를 예. 탔다.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박계 의원들을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라는 친박계의 반응은 분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당이 분열 예. 상황에서 이 투톱 아까 이정현 의원과 정진석 대표가 당의 기강을 이제 잡자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는 이번 연휴를 계기로 해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새누리당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여당 출신 의원 중에 유일하게 국감에 복귀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우 의원이 어제 국방위 국감을 개시했습니다. 그 풍경 저희가 취재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국방위원회마저 열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이고 김병민 의원님, 예. 국방위도 안 날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김영우 의원이 맞는 말 했군요. 근데 조원진 의원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복잡해 있죠. 저는 새누리당이 진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이제 출구 전략,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한 7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거기서 거수표결하자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얘기하니까 빨리 거수표결하고 끝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투쟁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되찾자. 의장이 의회 민주주의를 망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 민주주의의 복원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새누리당이 정당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윤리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진공 교수를 모시고 나서 어렵사리 모셨는데 한 번도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리위 열어야 될 게 산적해 있거든요. 근데 김영우 의원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위원회 회의를 연걸 갖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논의하겠다. 그 이전에 아마 개최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을 지켜야 될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분들 많은 정당 사람들 좀 국회에 쓴소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로 여기 앉아 계세요. 아,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김용우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열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열었어요. 근데 저는 뉴스 화면을 보고 가슴을 친 게 그 위원 중에 저 자리에 와야 될 장성두 한 두어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당 국방위 의원 중에 자리가 비었어요. 예, 안 왔다는 거죠. 이분들은 아마 저 비례대표로 올라왔을 거예요. 요담에 공천을 못 받더라도 국방위원회가 이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국방위원장이 저렇게 나왔으면 징계를 당하고 요담에 공천을 못 받더라도 위원회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국방을 담당하고 있던 장성들 출신의 의원들이 안 나왔다 위원이 난 이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네. 지금 누가 잘하는지 누가 잘못하는지 국민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다 국민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죠. 세 번째 요지경의 단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런 걸 딱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아니 국감도 이렇게 보이콧하면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1인당 110만 원 특별 활동비만 쏙 수령해간 여당 의원들이 걸렸다. 참 부지런하세요. 네. 투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수령비도 타야 하고 국회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동으로 입금되는 분도 있지만 직접 행정처 가서 받아오신 분도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보통 이제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 자리를 국회에서 위원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꾸려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명무실하다. 위원회 뭐 만들어 놓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활동비를 가져갔다고 하면서 그동안 뭐 매번 국회 뭐 국회 관련된 기사 나올 때마다 그 이제 비난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는 국감이라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 활동비가 나옵니다. 110만 원이 나오는데 자동으로 그 뭐 입금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건데 그 밑에 비서관들이 직접 사무처에 가서 현금으로 그것도 수령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110만 원. 그 바쁜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그래서 전 참 그 양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10만 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이 사람들은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서를 시켜서 저걸 현금으로 받아올 생각을 하셨는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현금으로 주는 수당이죠. 국정감사에 이제 지방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저 특활비가 그런데 영수증을 제출 안 해도 된다면서요? 예, 연충 필요 없는 건데. 빗대서 말하자면은 무노동 무임금은커녕 시간의 수당까지 이제 챙겨 먹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챙겨서 먹은 겁니까, 저건? 그렇죠. 챙겨서 먹었죠. 들고 갔죠. 반납하라고 하는데 뭐 반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 편이 옳은 것 같고 저쪽에서 볼 때는 자기 편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강경한 투쟁을 한다면은 뭔가 조금 비장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계속 부조리한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고 희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정현 대표 뭐 단식 하시는데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은 뭐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밤마다 날 걱정하신다 이런 거는 공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분이 무슨 강제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새누리당 걱정을 조금 더 하자면 그나마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별로 안 참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참을 겁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난 이후 과연 뭐 너하고 나하고 계속 같은 집에 있어야 되냐 갈라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정현 대표 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보좌관이 지금 계속 어깨를 주물러주고 뒷목이죠. 뒷목을 들어눕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고통스러워요. 단식이 고통스러운데 지금 문제점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지석 원내대표가 이처럼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몇몇 의원들이 110만 원 특활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정지석 원내대표가 빨리 반납하거나 수령 거부해라. 이전 의원님. 특수활동비 받을만 하죠. 받을만 하다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의장을 비롯해서 모두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한 활동이 맞고. 단식도 하고. 사실 이 화면을 보면서 최근에 그 산업체 파업, 지하철 뭐 이거 해결됐다 그러는데 이 파업 현장과 이 국회 파업 현장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지금 경주 지역의 지진 공포에 떠는 국민들 그리고 해운업계, 조선업계 종사자들, 취업 못한 젊은이들, 링스헬기에서 추락해서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장병들의 유족들이 이 상황을 볼 때 잘한다 그럴까요? 잘한다. 모두 잘한다. 그럴까요? 답답합니다. 큰 정치인이 없습니다. 큰 정치인이 없습니다. 네. 소매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저기. 도매가 아니라 소매꾼밖에 없어요. 소매꾼. 안타깝습니다. 요지경 정치권 단상 3가지를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의 사람들의 동향을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 오늘은 특별히 신사동 그 사람 4분이 자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인데요. 잘 나가는 요식업 사업가이자 활발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백종원 씨가 그런데 백종원 외식 브랜드가 문어발 확장을 위한 꼼수를 부려서 부당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이 제기한 이 폭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왜들 이러는 겁니까 이거? 1,000억 이상일 때 대기업으로 해서 1,000억이 넘어가니까 그걸 3년 평균으로 시행령을 바꿔갖고 중소기업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법원국에 여기서 내는 김밥까지 내는 거예요. 지금 도시락까지 하는데 편의점에 김밥까지 쏘면 되는 거고 그럼 동네도 김밥 사서 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은 어떡하라고. 김영미 전 의원님, 백종원 씨가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국집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무슨 마을 식당도 있고, 뭐 우동집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국수집도 있고, 쌈밥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이제 뭐 김밥집까지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뭐 철판 요리도 있고, 반점만도 2가지 반점인데 매출이 1,239억 원을 올렸다 지난해에. 그런데 1,000억 원이 넘게 되면 음식업 기준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돼서 골목 상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도 받고 세금도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이 정도인데 1,290억을 넘게 매출을 올렸는데 도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됐다. 그렇죠.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400억을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찬열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 제기하고 있는데 또 백종원 씨 의견도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더본 코리아라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이렇게 매출로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납품하게 되는 음식 식자재들을 유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저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실질적인 운영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식자재를 유통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업으로 분류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백종원 씨도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상생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이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백종원 씨가 하는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동네 골목에서 비싸지 않은 값에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거는 누군가가 큰 자본과 기술이 없더라도 정말 우리 영세상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어느 업종에 굳이 그렇게 끼어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관할하는 곳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분류가 된 세금 문제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건 뭐냐면요.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정 문어발로 확장하게 되면 골목골목마다 상권에 피해가 있게 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되게 되면 역세권에 대한 근방 100m라든지 요 근방밖에 신규 출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백종원 씨나 이런 더본 코리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류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상생하는 과정에 대한 해법을 찾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이 가운데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김현미 의원께서는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백종원 씨가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어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어요. 왜 도소매업으로 등록을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점이 아니라 음식점 여러 개, 20개 가까이 되는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때문에 식자재로 봐가지고 도소매업으로 뭐 했다.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규정을 피하게 된 건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저는 사실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적으로 지정한 거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뭐 빵집이나 뭐 커피 전문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돈을 쓸어가지 말고 중소기업들도 숨쉴 공간을 주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문어발 확장 대신에 낙지발 확장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낙지발. 예, 문어가 빠진 나온 곳에 낙지발 저런 어떤 중소기업의 그런 어떤 탈을 썼다는 이상하고 중소기업으로 들어와가지고 대기업의 규제는 피해가면서 정말 엉뚱한 사람이라면 좀 어폐가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 씨의 저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들어오는 외국인 업체 있죠. 외국 업체들이 이제 재벌가가 빠진 데에 들어와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제 외피를 쓰고 나서 엄청나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 입는 건 이제 동네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상권 입장에서는 거기에 문어가 들어오든 낙지가 들어오든 피해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백종원 씨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본인도 아마 알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 법의 취지가 말입니다. 예전에 동네 빵집들이 뭐 신세계, 롯데, 현대 빵집들이 대기업 빵집 들어와서 동네 빵집이 다 망한다. 동네 김밥집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신세계, 롯데, 현대 대기업들이 김밥집까지 해서 다 망한다. 그런 취지로 이 법을 가이드라인을 맞춰놓은 건데 사실상 백종원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업체 본코리아인가요? 네. 거기의 규모를 보면 사실상 예전에 대기업이 빵집 운영했던 것보다 더 커요. 더 심하죠. 엄청나게 저도 업종이 저렇게 많은지를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제대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한 골목 한 골목 걸어다니면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백종원 씨의 어떤 바운드리 안에 있었더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저 강남의 비싼 땅 가운데에 백종원 씨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낸 그 프랜차이즈 종류별 식당들이 그 거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백종원 거리라는 별명도 붙었고요. 이틀 전에 제가 국제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근데 민간 우주 항공 업체죠. 그 스페이스X가 있어요. 스페이스X의 이제 앨런 머스크가 CEO인데요. 이틀 전에 멕시코에서 항공 우주과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연설에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2024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지구가 언제까지 영속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화성에 한마디로 또 하나의 어떤 식민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어떤 유수 기업은 화성에 가서 우주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주를 장악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정말 비교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참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댓글 한 줄이지만 촌철살인이었죠. 사실 그 보면은 저런 그 문어발식 확장 얘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동네 김밥집, 떡볶이집까지 저렇게 장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은 지난 2012년에 경제민주화 얘기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최소한 골목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만 그 이익은 제발 그것만은 침해하지 말라 해서 뭐 법도 만든다 그러고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입법 조치들도 있었고 공약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아진 게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백종원 씨가 저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도소매이기 때문에 저렇게 중기로 분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아까 그 자료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다 백종원이란 이름을 달고 그 간판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소매니까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씨의 해명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고의로 법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니고 법이 개정돼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을 뿐이다. 억울하다. 하지만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직전에도 공감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해명인데 핑계다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일단 도소매에서 정말 식자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백종원이란 이름을 달고 얼굴을 캐리커처 얼굴을 달고 지금 그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보면 논란이 안 될 수 있겠으나 최소한 좀 양심에는 거리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백종원 씨가 만약 이 방송을 보면은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다. 문어 요리를 새로 해야 되겠다. 문어 요리를 새로 해야겠다. 백종원의 문어말. 뭐든지 돈 되는 건 다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백종원 씨의 해명도 저희가 균형 있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그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 10시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에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첫 귀순이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예전에 우리가 노크 귀순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북한 병사의 귀순이 좀 뜸했지만 대북 방송을 우리 정부가 다시 재개한 이후에 이번에 첫 번째 귀순이네요. 어제. 그렇죠. 작년에 한 명이 귀순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올해는 대북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귀순을 했는데요. 이제 중동부 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귀순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 장관들이 잘했습니다. 소사에도 근무하는 병사가 철책에서 먼저 발견을 한 다음에 귀순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딱 이렇게 같이 데리고 아주 매뉴얼에 따라서 잘 처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북 방송이 북한 군 내부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뭐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수학 영재가 남한 사회를 동경하다가 귀순했다는 것도 보도해 드렸는데 그 친구도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학생으로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남한의 사정을 잘 알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심리전 이런 것이 일정한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한 건데 지난번에 이 노크 귀순으로 들어왔던 그 북한군 그 병사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주성아 그 탈북 기자 주성아 기자의 페이스북에 이제 소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성아 기자가 그 친구를 만난 이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으로 평범한 대학생으로 전혀 북한 말씨도 안 쓰고요. 언뜻 보면 전혀 알 수 없게 아주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날린 사람들을 보니까 장성 5명, 장경국 9명 포함해가지고 모두 14명을 날리고서 지금 한국에서 평범하게 대학생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전략을 잘못 짰어요. 그러니까 뭔가 강대강으로 할 게 아니라 다 그냥 북한군 병사를 귀순시키면 노크만 하고 오면 우리 장생 농담입니다. 이게 우리
최근에 뭐 흑수저, 금수저 예. 논란이 군대까지 가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5급 이상 손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전방에는 백 없고 흑수저 뭐 젊은이들랑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반대예요. 우리는 전방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전년지구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걸. 그러니까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지 않습니까? 성분이 제일 좋고 출신 성분이 제일 좋고. 성분이 좋고 말하자면 이제 국가에 대한 핵심 계층에 있는 집안의 자식들을 전방 우리로 치면 이제 휴전선 위쪽에다가 하고 그리고 특혜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군 복무를 마쳐야지 뭐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고 취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높은 쪽에다가 배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회 1%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꽤 괜찮은 출신들이 이게 전방에 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점이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아무래도 북한 전방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출신 성분도 좋고 나름 혜택을 받아온 병사가 귀순을 했을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에 첫 귀순이니만큼 아무래도 북한군 병사들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에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지 않았나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길래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이기진 전 의원님, 네. 독재 국가에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 싶은 그 자연스러운 그렇죠. 것. 소녀시대 노래도 듣고 싶고 소녀시대도 보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네.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 본능을 통제하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다. 그 확성기 방송 분명히 듣고 갈등 느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국방 FM 프로를 하는데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네, 그걸 하는데 우리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옛날에 방송국에 엽서가 하나 오면은 예. 이걸 어떻게 치면 청취한 사람이 500명이 있다고 계산을 해요. 예. 왜냐면 엽서 쓸까 말까 하는데 한 사람은 용기 있게 썼어. 그래서 하나를 500명으로 계산해요. 그렇군요. 귀순 한 사람 했다? 이것은 흔들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500명은 한 됐구나. 사람이 실행을 예. 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태영호 공사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소학영제가 넘어왔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다 듣고 갈등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성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21개월 복무지만은 그들은 10년을 복무합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서 18에 가서 28에 제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청춘을 바치면서 일하는 그 전방에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립니다. 흔들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고 지금 넘어온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금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이 무서운 겁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우리가 다 뭐 육군 다 복무를 했지만 우리 군 국군으로 전방에 근무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예. 하물며 북한군은 아마 넘어오는 사람이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 이게 것이죠. 확성기는 20세기 방식이잖아요. 지금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룬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우리 땅에다가 위에다가 고도의 에드버런을 띄우는 거예요. 예. 거기서 와이파이를 쏘는 겁니다. 아. 북한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접속이 가능한 기기들이 있다는 거죠. 예. 단순한 대북 확성 방송이 아니라 룸 프로젝트에 대한 와이파이를 가지고 북한에 있는 병사들, 사람들이 대한민국 K-팝부터 막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전초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구글이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북한 진짜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한 대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때는 우리 국군이 정말로 매뉴얼대로 잘 귀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은 신동빈 롯데회장인데요. 요란했던 검찰의 롯데 수사.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 신동빈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의 야심찬 이번 롯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는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롯데 수사 112일 누가 수사했나 함께 보시면 검사 2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사였죠. 서울중앙지검 3개 부서가 모두 다 롯데를 투입돼서
조사를 했고 누구를 조사했나? 롯데 390여 명이 소환이 됐고요. 롯데의 720여 회가 롯데 관계자가 조사가 됐습니다. 신동빈 회장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수사기간은 112일째 6월 10일 이후에 진행이 됐으니까 100일이 넘게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 결과는 그런데 초라합니다. 6명 기각, 3명 구속, 9명 영장 청구 중에 9명을 영장 청구했는데 그중에 6명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건 단순히 구속이 안 돼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속을 할 만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 흥행 실패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롯데 임직원은 과연 누가 구속이 됐을까? 기준 전 롯데케미칼 대표, 김모전 롯데케미칼 이사 두 사람만 구속 기소됐고요. 뭐 롯데 홈쇼핑의 대표, 롯데케미칼의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총수 일가에 대해서 과연 한번 어떻게 됐을지 보실까요? 오늘 뉴스에서 말하고 있듯이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격호 총괄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예정, 구속이 안 된다는 거죠. 신동주 회장도 구속이 안 됩니다.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만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서미경 씨도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총수 일가에 대해서 신영자 이사장 빼고는 검찰이 신병 확보조차도 못한 채 수사 종결을 맞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하나요? 왜냐하면은 그 9명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3명만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롯데 수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6월에 시작될 때요. 롯데 뭐 화이트 칼라들 앞에서 바로 뭐 수갑 채워가지고 가면서 한 사람들이 390명 조사했고요. 휴대폰 100개 압수했습니다. 그래갖고 비자금 잔고 다 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작 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그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할 때 보면은 비자금 부분이 한 줄도 없었어요. 예. 횡령으로만 했거든요. 횡령은 이사회 같은 데를 들어가면서 사실상 일을 안 하고서 돈을 가져간 게 횡령이다. 굉장히 초라했죠. 예.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칼을 휘두르면서 조사를 했는데 비해서는 수사 결과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이렇게 9명 중에서 6명밖에 수사를 못하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신문을 잘 읽을 줄 아는 칼럼니스트시니까 첫 번째 뉴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그런데 또 다른 지면에 동시에 보도되고 있는 또 다른 뉴스는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우리 정부가 잠시 후 발표한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롯데 골프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기도에 있는 모처의 땅을 롯데에게 제공해 주겠다. 굉장히 롯데와 정부의 훈훈한 기사. 이 두 기사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롯데 수사가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게 7월 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이미 그때도 소위 말하는 뭐 찌라시나 이렇게 그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롯데가 저렇게 압수수색을 정말 수십 군데 당하고 수백 명이 지금 가서 소환을 받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롯데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왜 저쪽에서 자꾸 롯데 골프장 얘기가 나올까? 뭔가 소위 말하는 맞바꾸기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설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확인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가상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들이 그게 그냥 막연한 시나리오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오늘 이제 그 성주 골프장을 이제 그 사드 배치 어떤 그 부지로 배치한다라는 걸 공식화하는 게 아마 오늘 오후죠. 예.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모처를 이제 롯데 측에 주고 저 롯데 골프장을 우리가 이제 사드 기지로 하고. 근데 이게 기본 테이크. 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연찮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롯데를 뭐 3개월 이상 저렇게 압박 수사를 하는 와중에 물론 지금 뭐 다 불구속 기소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와중에 롯데 골프장과 뭔가 엮여서 사람들한테 계속 좀 의혹을 남기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수경 칼럼니스트가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뭐 수사는 수사대로고 사드는 사도대로 아니겠어요? 저는 좀 검찰을 비판도 아니고 좀 맹비난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물론 뭐 롯데는 뭐 불구속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죠. 기소는 할 테니까.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원 외교 수사, 포스코 수사 다 시작은 뭐 거창하게 해가지고 검찰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죄를 찾아가지고 벌을 주고자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을 보면요. 홍보기관인 것 같아요. 홍보기관. 목적이 이게 죄를 찾아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사한다. 떠들썩하게 매일 브리핑하고 기자들한테 기사거리 제공하고 그러다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법원에서 스르륵 그 사람들이 나오고 예. 지금 제가 이 뭐 사법부가 예를 들어서 재벌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봐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검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롯데가 잘못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서미경 씨의 뭐 유언 실업 같은 거는 5년 전, 6년 전에 다 우리가 이야기한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언 실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건요, 규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런 지침으로서 해야 될 예. 문제이지, 그걸 하게 뒀다가 횡령이다, 배임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법부에 가가지고는 거의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의율하기가 어렵다. 옛날에 다 정부가 허가 내준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도대체 검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사를 잘못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사를 떠들썩하게 하고 기소를 하고 신문에 많이 나면 영전을 해요. 예. 이것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던 중에 검찰과 관련된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딴 검사한 비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윤 실장이 마구 비난을 하니까 딱 김수남 총장이 사과를 하는 게 이게 뭐 유착이 있는 거다. 그것도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이 롯데 지금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수사 결과 실력에 대한 맹비난을 받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도덕성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 김영준 검사 구속된 거 개인의 개인의 아니냐. 비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 실력이 부족한 예. 걸 또 묻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아, 김수남 검찰총장이 하필 윤태곤 실장 발언할 때 사과를 해서 2번 얻어맞았는데. 생방송 본 것 같아. 예. 그런데 왜 우리 언론계에서 농담을 하는 말이 예. 쥐약 먹었다는 말 있잖아요. 예. 쥐약 먹었나? 왜 가만히 있지? 왜 예. 죽은 척하고 있지? 저는 엊그제 기각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근데 기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마 성완종 전 회장이나 죽은 뭐 이쪽이나 여기저기 참 쥐약을 많이 뿌려놓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예. 그다음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거 처음 하겠다는데 했으면은 이런 복잡한 일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딴질 걸어갖고 지금 복잡하게 만들었고 만약에 땅을 골프장과 경기도 어느 지역의 땅을 바꿔줘야 되는 고육주책을 쓴다면은 로또그룹은 또 롯데복권 맞는 거 아닙니까? 아, 로또그룹입니까? 로또그룹이 롯데복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게 내버려뒀으면 되는데 예.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괜히 그룹에 빚을 필요 없다는 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우리 국방부에서 사드 부지 최종 발표를 한다고 밝혔으니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면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맹 관계인 미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의 북한 제재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주목한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북한의 민간 항공사로 알려져 있는 고려항공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고려항공의 운항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고려항공기의 비행기 취항을 전 세계적으로 막겠다. 이런 강력한 제재 카드를 들고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예. 고려항공은 북한의 민간 항공사로 알려져 있는데 잘못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나 보죠. 실체가 따로 있었습니까? 항공사는 민간 항공사가 맞습니다. 예. 근데 소속이 북한의 공군 소속이라는 거예요. 인민군 공군 소속이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민간 항공사로 취향을 하고 여객을 그냥 나르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핵물자를 나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중국 기업으로 불릴 수 있었던 홍상그룹. 홍상그룹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을 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예.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빼도 박도 못하겠습니다. 왜냐? 미국이 증거를 잡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지금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전술을 써왔죠. 지금 고려항공을 통해서 그런 대량 살상 무기들과 핵무기 물자들을 날랐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 알을 정황들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수사 정보를 가진 수사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 북한의 고려항공을 어디도 가지 못하게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폭격, 공격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강경론으로 지금 굉장히 급선을 하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이유가 5차 핵실험은 이미 끝난 거고 핵실험 이외에 10월 10일로 예정을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ICBM,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면 이 미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야, 더 이상 놀지 말아라.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거의 외교를 단절하기 시작한 시점이 한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몰랐던 사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려항공은 단순한 민영항공사가 아니라 북한 공군에 소속돼 있고 북한 고려항공의 승무원들도 모두 공군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민간인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자원 등을 고려항공기의 여객기를 통해서 실어 날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과 해외 공간에서 확보한 각종 불법 자금, 그리고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부당한 임금 수입까지 모두 북한 권력층에게 상납됐던 통로로 이 북한 고려항공의 민간기가 유용돼 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미국 발표로 밝혀지게 됐는데, 정 의원님,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려항공이 이제 취항하는 데가 주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제 타격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북한에 대한 그것이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소위 선제 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세컨더리 보이콧, 예. 그다음에 석탄의 이제 금수, 그다음에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 가능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수단은 다 동원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총동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고려항공이 취한 국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럴 정도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북한의 핵을 갖다가 이제 동결하겠다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미국의 압박이 핵 동결에 그치면 어떡하냐. 우리가 주장하는 거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거는 북한 핵이기 때문에 핵 폐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핵 동결에 그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은 있습니다. 네, 이기진 전 의원님.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 문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최근에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김정은의 집무실에서 쓰고 있는 장면도 목격이 됐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사치품 북한으로 수출 못되게 막아놨는데 어떻게 김정은이 그걸 쓰지? 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 쓰는 모습도 발견이 됐고 뭐 벤츠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해외 명품들은 북한 김정은이 다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려항공기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왔었군요. 네. 그건 짐작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뭐 어리다면 어린 나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죠. 네. 근데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서양 문물을 알고 바깥 세상을 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김정은의 생각이 아니죠. 집단으로 이 사람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북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보면은 사실 핵과 미사일을 미국 쪽에 쏘겠다고 하지만 방향만 돌리면 중국도 쏘는 거예요. 수 틀리면은 틀어지면 그렇다 보면은 지금 군사 행동만 빼고 김정은 고사 작전 할 건 다 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는 군사 행동만 빼고라는 저 말에 주목합니다. 군사 행동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안 되겠다 이거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하면은 군사 행동을 오히려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의 분위기고 흐름이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신사동 그 사람의 4번째 그 사람을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동시에 반기문 총장에 대한 강력한 경제 발언을 내세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식인을 대표하는 교수신문에서 2016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으라 했더니 혼용무도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군주가 어리석고 용렬해서 이 나라의 도가 서지 않고 무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실이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혼용무도가 극에 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마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후에 대선이 있으니까 1년 후는 괜찮지 않느냐 해서 정치판을 기웃거린다고 하시면 박근혜 정권이 대선 후보를 제안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나라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이분께서는 절대 출마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며칠 전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혼용무도, 어리석고 용렬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반 총장에 대해서 동시에 출마한다면 그건 국격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우선 반 총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같아요.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번 그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랑 뭐 대결해도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 근거는 이럴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공직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 언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저는 요즘 그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가 생각이 나요. 절대반지. 그 절대반지를 풀어도가 주인공이 이동하면서 막 그걸 계속 끼고 싶어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반기문 총장이 출마 안 할 리가 없죠. 이미 언합 그 선언만 안 했지 한 건데. 반지도 반지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추미애 그 뭐 당대표께서 이렇게 누른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사인을 보낸다고 듣겠습니까? 희망사항을 한 것 같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겨냥을 하셨는데 사실 교수신문 사자성어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정치가 혼탁하고 나라가 안 되는 거가 뭐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도 전부 다 국회 상황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축을 맡고 계신 분이 초점을 대통령한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쉬운 게 있어요.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상대적 게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조금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엄청나게 대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미셸 오바마가 이제 저기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저들이 낮게 나올수록 우리는 높게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참 이제 민생이 걱정이다. 우리라도 국회를 해서 뭐 일을 하겠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은 아우 수권 정당할 준비가 됐구나 이런 말 들었을 텐데요. 네, 국회에는 조금 전 이계진 전 의원님의 말씀처럼 큰 정치도 없고 여야 할 것 없이 품격도 없군요. 이럴 때일수록 품격 있는 뉴스 토크쇼 도입구쇼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취재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와 오늘 국회 상황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정치 어떨까요? 큰 정치, 풀어가는 정치도 좋지만 져주는 정치, 서로 이기려고만 하니까 계속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져주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